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곡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듣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내 K-팝 검열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가 왜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검열 속에서도 K-팝을 즐기려는 중국 팬들의 반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중국 내 K-팝 검열의 역사적 배경과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국에서의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이 본격화되었는데요. 특히 2010년대 들어 K-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 문화가 자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K-팝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은 한국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검열을 시행하게 되었죠. 이는 일종의 문화적 보호주의로 외국 문화가 중국 내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방식으로 외국 콘텐츠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VPN 차단, 유튜브와 구글 차단, 외국 음악 및 드라마 플랫폼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 국민들이 외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K-팝 팬들은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하거나 일부 유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하는 등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K-팝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검열은 단순히 외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을 넘어서 중국 내 여론 통제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콘텐츠가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콘텐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죠. 중국 팬들은 이러한 검열 상황 속에서도 K-팝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중국 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곡을 찾아서 감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답답함 때문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검열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 한 게시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한국의 콘텐츠를 못 보게 막는지 이해가 안 간다. 로제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본다고 해서 돈이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이걸 차단하는 걸까? 전 세계가 로제의 아파트에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 팬은 VPN을 통해 어렵게 로제의 아파트를 잠깐 감상하고 나서 다시 이 노래를 찾아 들으려 했지만 중국의 플랫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작은 플랫폼에서 간신히 찾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털어놓으며 검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중국 팬들이 로제의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곡은 단순한 K-팝 노래를 넘어 한국적인 술자리 놀이를 모티브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요소가 중국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로제의 아파트는 중독성이 거의 마약 수준이다. 한번 듣고 나면 계속 생각나서 다시 듣고 싶다. 그런데 VPN을 통해서 어렵게 찾아야 하고 때로는 돈을 내야 한다. 그냥 시원하게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 이러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한국어 가사가 중국 내에서 더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검열이 심할수록 사람들의 호기심과 열망이 커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번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 마스가 한국 국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장면이 중국 정부의 눈에 거슬린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국가 상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팬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국기를 들고 건배라고 외치는 장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중국의 깐배와 한국의 건배는 발음도 비슷해서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하게 여겨진다. 중국의 깐배는 술자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한국의 건배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오해가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유사성조차 정치적 민감성이 되곤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K-팝 팬들은 이러한 검열 상황에 대해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 소비가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문화는 대중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우리의 문화생활에 끼어들어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노래 하나 듣기 위해 이렇게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 중국 팬들은 또한 검열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열이 강화될수록 중국 팬들의 열망과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K-팝은 금지된 열망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검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 문화를 쉽게 수용하면 자국의 문화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댓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수 노래 못 듣는다고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의 규칙과 기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외국 음악을 못 접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정부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검열을 하는 거지 괜히 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보인다.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은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K-팝 음악에 이상한 전파가 섞여 있어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외국 문화가 자국 문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K-팝을 외래 문화로서 경계하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해외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자국의 문화를 우선시하는 심리가 이러한 의견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검열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국 팬들 사이에서 로제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VPN을 통해 어렵게 아파트를 감상하면서도 그 금지된 매력에 더욱 빠져들고 있어요. 결국 정부의 검열이 아무리 철저해도 사람들의 호기심과 열정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특히 K-팝 특유의 강력한 중독성과 매력이 검열 상황에서도 크게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로제의 아파트는 중국 팬들에게 금지된 열망을 상징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K-팝이 중국 내에서 금지될수록 그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K-팝은 중국 팬들에게 있어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서의 K-팝 검열 상황과 로제의 아파트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러한 검열이 중국 팬들의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검열이 심하다 보니 가짜 한류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인 가짜 한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과 관련된 제품이나 문화 콘텐츠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들조차 한글과 한국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브랜드의 신뢰와 인기를 이용한 가짜 한류 제품들은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류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가짜 한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 현상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짜 한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가짜 한류는 한국 제품이 아니면서도 한글을 쓰거나 한국의 전통 요소를 모방하여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을 통해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한류의 인기를 기회로 삼아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자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글을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한국의 전통 요소를 차용하여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사랑하는 해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가짜 한류 제품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짜 한류 제품 사례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지개 브랜드 바나나 우유는 한국의 빙그레 바나나 우유와 매우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적힌 패키지와 노란색 병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죠. 사실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로 한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한국적인 디자인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도 가짜 한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K-팝 스타 로제가 김치 볶음밥을 소개하면서 김치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들 중 일부는 한국산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글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한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한글과 한국적인 이미지를 차용해 소비자들이 한국산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김치를 두고 김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동시에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에는 파오차이가 아닌 김치라는 한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파오차이라는 이름보다는 김치라는 이름에 더 높은 신뢰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왜곡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김치로 보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밥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일부 전자제품 제조사들은 한국어를 밥솥과 전자제품에 새겨 넣어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제품은 한국산이 아니지만 디자인과 한글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맛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는 한국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가짜 한류 제품에서는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K-뷰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와 화장품 제품들은 그 높은 품질로 인해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를 노리고 중국에서는 가짜 K-뷰티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한국산 화장품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하지만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가 사랑받으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한글이 적혀 있기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상황이 되어 외국 기업들이 한글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제품은 대체로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이미지를 흉내내기 위해 한국의 요소들을 표방하는 가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글이 적혀 있으면 한국 제품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이용해 외국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도하여 가짜 한류 제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가짜 한류 제품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한류 현상이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과 브랜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짜 한류가 가져오는 주요 문제점들입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은 대부분 저가로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짜 한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한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은 주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막아낼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진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게 합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이 퍼지면서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왜곡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와 파오차이를 동일시하는 중국의 주장은 한국의 전통을 훼손하고 한국 문화를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한류 제품에 속지 않고 진짜 한국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한국 제품이라면 원산지 표기와 품질 인증 마크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와 같은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제품은 고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체로 저가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중국산 가짜 한류 제품들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맛있다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 한류 제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게시물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블로그 글에서는 가짜 한류 제품에 대한 비판을 다루며 한국 제품을 지키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김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다. 한국은 전통이 짧아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한글이 적힌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글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한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 한국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진짜 한국 제품을 홍보하고 가짜 한류 제품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가짜 한류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짜 K-뷰티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가짜 한류 제품이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가짜 한류 제품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짜 한류 현상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한류의 인기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지만 가짜 한류 제품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진짜 한국 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류 팬들과 소비자들이 진짜 한국 제품을 알아보고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는 더욱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전통북 한대와 한국전자 비트가 부딪힌 순간 저는 평생 품어온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블랙핑크 리사의 무대가 취소돼 세계적 망신만 남긴 그날 밤, 저는 무대를 내려오며 이렇게 중얼겼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처참한 실패가 제 인생을 뒤집어 놓을 열쇠였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태국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저의 고집이 어떻게 세계가 주목한 혁신 실험실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비트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건네줬는지, 이번 이야기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통과 혁신은 함께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품어보셨다면 이 사연이 분명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제 북편 한 조각이 안내하는 비밀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 공연 프로듀서 아난 케마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작년 여름의 열기와 얼음장 같은 냉기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뜨거웠던 것은 야심이었고 차가웠던 것은 결과였습니다. 실패담은 부끄러워 덮어두고 싶지만 그날 무너진 무대 위에서 얻은 깨달음을 기록으로 남기면 누군가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방콕 구당거리 중앙청사 12층 회의실. 커다란 타원 테이블을 둘러싸고 장관, 차관, 재계 후원자, 방송사 임원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놀랍도록 간단했지요.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드는데 우리 태국은 왜 못하겠는가? 저는 민간 기획사를 이끄는 32짜리 대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수년간 전통 테크놀로지 공연으로 꽤 많은 화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무대 한복판에 수라탄이 가면춤을 홀로그램으로 띄우고 치앙마이 북춤을 레이저 라이트와 접목해 SNS 조회수 100만이 넘는 기록을 낸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 회의에서 저는 두려움보다는 쾌감이 앞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태국판 한류를 달성해줄 해결사로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드렸습니다. 공연명 사이엔 비안드 타임. 컨셉 전통 궁중묵 콤북춤 람텅설화 라타나코신을 ARLED EDM과 결합. 주요 라인업 태국 출신 세계 스타 블랙핑크 리사. 저는 마지막 항목을 말할 때 고개를 들고 테이블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문화부 차관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물으셨지요. 리사 씨 섭외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미 YG 엔터테인먼트와 긍정적 타진을 마쳤습니다. 사실 그때는 긍정적 타진이 아니라 팬미팅 섭외 문의 메일 수신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이 없으면 뛰어오르라는 말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의 약속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30분 뒤 1억 달러 규모의 정부 민간 합작 펀드가 조성되는 안이 통과됐고 저는 총감독 겸 총괄 PD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심장이 터질 듯 설렜습니다. 방콕의 무덥고 눅눅한 밤 공기조차 그날은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대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자 방송국 3사, 대기업 후원팀, 의상무대 음향 전문 회사가 제 사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 전통을 훼손하지 않는다. 세계가 태국에 맞춰야 한다라고 되풀이했습니다. 무용 감독은 손끝 각도를 30도로 낮춰야 화면이 예쁘다고 조언했지만 저는 원형이 최고라며 거절했습니다. 음향 감독은 EDM 베이스를 넣지 않으면 글로벌 관객은 집중 못하니 80bpm 하우스 리믹스를 쓰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전통북 장단에 그런 기계음을 섞으면 쿠킹 오일 냄새에 고급 향수를 붓는 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무대 제작사는 LED 발판을 깔면 관객 몰입감이 좋아진다고 했지만 저는 현대 장치는 배경으로 숨겨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스태프 회의는 늘 파열음으로 끝났습니다. 몇몇 파트너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뺐고 떠나며 이렇게 말했죠. 전통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전통만 내세우다 현재가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리사가 오면 세계가 쳐다볼 텐데 왜 걱정인가? 마치 좀 더 전통적일수록 더 멋질 것이라는 주문에 홀린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첫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 리사는 태국어로 밝게 사와디카하고 웃었고 저는 우럭하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곧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리허설용 무대 도면을 최소 D-Day 30일 전에는 받아야 합니다. 전통 무대는 장인들이 수공으로 막바지 손질합니다. 직접 오셔서 보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리사는 전통 춤 동선이 복잡해 보이는데 안전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무용수들은 맨발로 익숙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금 돌이켜보면 상대팀의 요청은 스타보호라는 기본적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서구식 까다로움쯤으로 치부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 리사는 살짝 굳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협상 완료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후 4달 프로젝트 문서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확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무대 세트는 전통 목재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느낌대로 조립. LED 스크린은 색이 너무 현대적이라는 이유로 보류. 음향 콘솔은 서양식 믹싱이 태국다움을 해친다며 임시 장비 채용. 안전 매뉴얼은 옛날 사원엔 매뉴얼이 없다는 농담으로 대체. 스태프는 줄어들고 저는 SNS 홍보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10만 팔로워 돌파, 언론 인터뷰, 태국판 K-팝이라는 키워드, 태국 국왕문화훈장 후보 거론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커지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2022년 7월 7일 밤 11시 42분 YG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티스트 스케줄 안전 리허설 관련 합의 미행. 본사는 리사의 7월 8일 공연 참여를 취소합니다. 저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건강 문제, 비자 문제, 어떠한 변명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무대 중앙에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3만석 티켓 전량 매진,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계약 체결, 정부 주최 공식 행사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야 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리사의 개인 컨디션 문제라는 공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몇 분 만에 비난 댓글이 폭주했지만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공연 당일 북춤 람텅팀이 첫 동작을 시작하자 LED 스크린은 검은 화면으로 멎었습니다. EDM 오케스트라 파트는 베이스가 끊겨 모니터 스피커가 오작동했고 무대 위 대나무 탑은 불안한 균형 끝에 애초 설계에서 30도 기울어졌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리사를 연호하는 함성이 울렸지만 무대 뒤쪽 저는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시간 공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95분 만에 막이 내려왔습니다. 소등된 무대 위에 맥없이 서 있는 배우들과 객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관객들의 한숨을 보며 저는 드디어 실패를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좁은 통로에서 작은 여자아이 한 명이 울면서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3디카. 리사 언니는 왜 안 왔어요? 공연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음향팀장의 한숨, 무용 감독의 훌쩍임, 스태프들이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쓰고 장비를 정리하는 소리, 그 소음 속에서 제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4am 비안드 타임, 전통만 남기고 황망이 막 내려였습니다. 투자사는 손해배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문화부는 민간 주관 프로젝트라 책임을 묻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저는 오롯이 무너진 무대와 무너진 평판, 그리고 이름을 잃은 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왜라는 질문을 붙잡고 한국으로, K-팝의 심장부로 제 오만을 진단받으러 떠났습니다. 태국 공연이 참담하게 끝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방콕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두었고 신문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매연 냄새 같던 인터넷 기사 제목들은 결국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전통만 외치다 현대를 잃은 무대, 리사 불참 사태, 준비 없는 자의 자충수.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보았습니다. 아난 케마쿤. 그리고 옆에 실패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종이를 구겼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도 되기 전에 태국판 K-팝 시스템을 직접 보겠다고 단지 호기심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직전 메모장에 적은 문장은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K-팝이 가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다.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는 무대를 만들지 않겠다. 비행기는 한밤중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절차와 질서 정연한 안내판, 그리고 게이트마다 울려 퍼지던 어서 오십시오라는 평범한 인사는 제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서비스도 공연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처음 든 순간이었죠. 다음날 저는 YG 연습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블랙핑크를 배출한 그 이름 뒤에 숨은 구조가 궁금했지만 사실 저는 고가 장비와 화려한 로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것은 땀 냄새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생 30명이 정확히 같은 각도로 팔을 뻗고 같은 박자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던 트레이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매일 12시간씩 연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피드백이에요. 말이 끝나자 트레이너는 태블릿을 들어 연습 영상을 즉시 재생했고 AI 프로그램이 각 연습생의 어깨 각도와 무릎 꺾임을 빨간 선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틀렸다고 혼내는 대신 데이터를 보여주면 스스로 교정합니다. 예술도 과학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태국 공연 준비 당시 느낌대로 조립하라던 제 지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떠올랐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데이터를 거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YG 본사 회의실에는 안무가, 음향 감독, 의상 디자이너, 심지어 글로벌 팬 커뮤니티 분석가까지 20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노트북을 펴고 자신의 파트를 설명했고 프로듀서는 칠판에 일정표를 그려가며 결정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갈등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음향팀이 베이스 주파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무팀이 무대 진동이 커져 무용수가 흔들린다고 반대했습니다. 태국이었다면 저는 전통 타악기 고수를 내세워 우리가 원형이라며 회의를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데이터와 목적이 기준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현장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고 주파수 그래프를 보여주며 관객 좌석에 전달되는 체감치를 설명했습니다. 안무팀은 발바닥 충격 센서 값을 비교했고 결국 모두가 관객이 더 몰입할 수 있는 값에 합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프로듀서가 제게 했던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전통도 현대 기술도 목표는 같습니다. 관객이 감동할까? 를 끝까지 확인하는 거죠.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저는 5군데 기획사를 돌며 24번의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매번 팀원들은 초 단위의 일정과 밀리미터 단위의 위치를 논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디테일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돌아오는 밤 호텔 방에서 저는 태국 공연의 체크리스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무대 세트 현장 조립 예정, 리허설 리사 일정 협의 중, 안전 매뉴얼 추후 논의. 차마 끝까지 스크롤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저의 열정은 사실 무책임이었습니다.
저는 팀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보다 내가 전통을 가장 잘 안다는 오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너진 대나무 탑, 꺼진 LED, 그리고 울고 있던 꼬마 관객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서울 인사동 골목에서 전통한지 공예 전시를 보았습니다. 노란 조명을 받은 좁은 방에서 할머니 두 분이 손으로 한지를 뜨고 계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던 저는 실수로 삼각대를 넘어뜨렸고 물이 담긴 대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허둥지둥 물걸레를 찾았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띠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물은 또 길어오면 되지요. 대신 다음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국 공연 준비 내내 저는 빠르게, 크게, 화려하게만 달렸습니다. 전통을 지키겠다며 장인들에게도 서둘러 달라고 재촉했지요. 그런데 오래된 기술은 서두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 장인 정신을 말하면서도 정작 장인 정신의 속도를 모른 채였던 것입니다.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다시 메모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구기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전통 장인 보호 시스템, 춤 음악 의상 장인별 표준 작업 시간 산출, 안전 복지 수입 보장 계약서 도입, 데이터 기반 무대 설계, 음향 조명 안전 센서 실시간 피드백 의무화, 리허설 최소 50시간 확보, 일정 공개, 협업 문화 가이드, 모든 파트 회의록 공유, 이견 발생 시 감정이 아닌 목표와 자료로 결정, 글로벌 관객 언어, 자막 해설 스토리라인 다국어 버전 동시 제작, SNS 사전 피드백 반영, 겸손, 태국이 최고라는 문장은 금지, 배우겠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 체크리스트 마지막 항목에 겸손이라는 두 글자를 적을 때 저는 비로소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 저는 새 프로젝트 사이엔 펄스의 프레스 리허설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리사는 이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국의 젊은 무용수 20명, 국악 연주자 10명,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온 무대 기술팀이 함께합니다. 어제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마도 그 한마디가 이번 공연 준비 전체보다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는 제 이름을 한 번 더 구겨 넣었지만 그 종이를 펼쳐보니 안쪽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백의 협업과 겸손 그리고 전통의 미래라는 단어를 천천히 써내려가려 합니다. 관객이 다시 불을 켤 때 무대 위에는 전통과 현대가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가운데서는 태국과 한국이 함께 두드린 북소리가 울리고 있겠지요. 리허설 개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무전기로 들려온 스태프의 목소리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방콕 시암 예술센터 지하 2층 새하얀 복도 끝에 서 있던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겸손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달고 있었지만 막상 다시 무대가 현실이 되니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시암 펄스 사이엔 펄스. 태국 북부 란나 왕조 때 쓰이던 통북통렌 리듬을 현대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결합하고 무용은 전통 락콘차드를 기본으로 하되 K-팝 스타일의 군무 포메이션을 섞은 형식입니다. 태국 한국 연합 제작진이란 사실만으로도 기자들의 관심이 쏠린 행사죠. 저는 예술감독이 아닌 조정자라는 새로운 직함을 달았습니다. 최대 난관은 오케스트라 피트가 아니라 북이었습니다. 통북 장인 피창라 어르신은 연습 첫날부터 우리 북은 무대 바깥 통나무 울림통으로 소리를 키워야지 마이크로 증폭하는 법은 없다고 고집하셨습니다. 반면 한국 음향 감독 양지훈님은 바스베스 주파수를 스피커로 쏴주어야 전통과 EDM이 부드럽게 섞인다며 마이크 5개를 북 둘레에 설치하려 했죠. 예전 같으면 저는 장인의 손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통만 내세운 결과가 어떤 참사를 불렀는지 이미 경험했기에 이번엔 두 사람을 같은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번 무대는 해외 스트리밍이 동시에 송출됩니다. 관객들이 핸드폰 스피커로 들을 때도 북의 숨결이 그대로 가야 합니다. 대신 북 표면엔 어떤 접착제도 쓰지 않겠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대신 목재 거치대를 맞춤 제작할게요. 양 감독도 바로 데이터 시트를 폈습니다.
북 자체 음압은 65dB, EDM 드랍 구간은 97dB까지 갑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관객 귀에는 북이 사라집니다. 마이크 위치를 15cm 위로만 올려주시면 북 특유의 레조넌스가 78dB까지 올라갑니다. 장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북 가죽을 손끝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대로 해봅시다. 대신 내 귀로 확실히 들어봐야겠소.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관계가 아닌 목표로 논쟁하는 법, 바로 그 배움이 실전에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장치는 한국기술팀이 맡았습니다. 바닥 LED 패널을 라콘차드 무용수의 동선에 맞춰 0.1초 단위로 전멸시키는 시스템인데 첫 시뮬레이션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통 무용수들은 발 뒤꿈치를 들고 엄지발가락에 체중을 싣는 특유의 하늘걸음을 밟습니다. 그런데 LED 패널은 얇은 강화유리라 파손 위험이 있었죠. LED 팀장은 보강 패널을 덧대면 되지만 표면이 미끄러울 수 있다고 걱정했고, 무용 감독 소냐 씨는 발가락 힘으로 균형을 잡는데 미끄러지면 춤이 무너진다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디자인팀과 안전팀까지 함께 즉석 태스크포스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12시간 뒤 사람 체중에 따라 미끄럼 개수를 실시간 조절하는 나노 코팅 액상을 찾아낸 건 의상팀 막내였습니다. 그녀는 한국팀 엔지니어에게 영국 발레단 투어 때 본 기술이라 설명했고, 엔지니어는 곧바로 샘플을 공수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합격. 저는 회의록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통은 가능성을, 기술은 근거를 가져온다. 그 둘의 만남이 혁신이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는 듯 했지만 리허설 3일 전 또 다른 난관이 닥쳤습니다. 메인 보컬 뿌이가 급성 후두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부르기로 한 곡은 태국 전통 선율의 한국어 랩이 얹힌 킬링 파트. 목소리 없이는 곡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죠. 과거라면 저는 공연 일정을 강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스스로 정한 규칙 5번째, 겸손. 저는 팀원 모두를 소집했습니다. 뿌이 씨 회복엔 최소 사흘이 필요하답니다. 공연까지 이틀 남았죠. 여러분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한국 보컬 디렉터 윤지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브를 고집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립싱크를 쓰면 프로젝트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때 AR 증강현실 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 뿌이 씨 기존 가이드 녹음을 3D 보이스 샘플로 분해해 두었습니다. 급한 대로 리얼타임 보코더를 이용해서 코러스 파트를 채우고 메인 멜로디는 뿌이 씨가 음을 굴리지 않는 가성톤으로 일부만 부르면 어떨까요? 관객은 라이브를 듣지만 성대 부담은 최소화되는 방식입니다. 모두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은 처음 듣는 기술이 낯선 듯 했지만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옛 음악이 4가지 목소리로 화답하듯 기술도 목소리라 생각하오. 결국 우리는 공연 순서를 일부 조정하고 뿌이의 파트를 새로운 포맷으로 설계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전통 보이스 이펙트는 불가라며 뿌이를 무대에서 빼버렸겠죠. 하지만 이번엔 사람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리허설 전날 무대 위에는 태국 전통북 13개, EDM 콘솔, 그리고 바닥 LED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조명이 내려앉고 북 장인이 첫 박을 치는 순간 전율이 뒷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음이 바닥에서부터 관객석 모형까지 울려 퍼졌고 장인이 좋아 하고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어진 드랍 파트에서는 EDM 사운드가 천장을 때렸지만 북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감싸 안듯 어우러졌습니다. 무대 뒤편 모니터에 뜬 SPL 음악 그래프가 두 선을 그렸습니다. 한 줄은 북, 한 줄은 EDM. 두 선은 서로를 가리지 않고 높은 정상에서 겹치며 빙그르르 돌아 내려왔습니다. 저는 양 음향 감독에게 귀속말로 말했습니다. 이 곡 제목을 To Mount AINS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태국 북과 한국 비트가 두 산처럼 마주보는 모습이니까요. 양 감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감독님. 감독님.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호칭이 다시 제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저는 무대 한복판에 홀로 섰습니다. 텅 빈 객석 1200석을 바라보며 마치 재판장에 서 있는 죄인 같았죠. 제 욕심이 또다시 팀을 망칠 가능성은 없는가? 그때 뒤에서 장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독 양반, 내 북이 저렇게 울린 건 처음이요. 고맙소. 이어 양 감독, 안무팀 소냐, AR 엔지니어,
보컬 V, LED팀 막내까지 하나둘 제 옆에 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서 있다는 감각.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팀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일 이 무대 여러분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수 받을 자격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러자 보컬 V가 허스키해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독님, 저희도 감독님 이름으로 무대를 만든 거예요. 내일 다 같이 박수 받읍시다. 마침내 공연 당일. 조명이 꺼지고 북 장인의 첫 박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 번째 소리가 터질 때 LED 패널에 태국의 황금 사원이 별빛처럼 빛나며 등장했고 EDM 비트가 객석을 관통했습니다. 무대 뒤쪽 스크린엔 To Mount AINS라는 한글 태국어 영어 타이포그래피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무용수들이 하늘걸음으로 LED판을 밟을 때마다 바닥이 물결처럼 파동을 그렸고 그 파동은 북의 진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객석 1층, 3층, 온라인 스트리밍 채팅창까지 와우, 수콰이 아름답다, DABAK 이라는 외침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V가 홀로 무대 중앙에 서서 전통 선율을 속삭이듯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코더가 잔잔히 V의 예전 음색을 더씹혔고 코러스는 가상의 3D 보이스가 둘러싸며 마치 만달이 떠오르듯 울렸습니다. 곡이 끝나고 정적. 2초, 3초 그리고 폭발하듯 터진 환호. 저는 조명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 첫 박수는 거대했습니다. 리허설 때 작성해둔 제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 시스템이 전통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전통을 현대로 건넨다. 객석 조명이 켜지자 장인과 양 감독이 동시에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북과 EDM, 태국과 한국, 전통과 미래. 저는 두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공연장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전환점을 넘었군요. 내일은 또 어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산의 능선을 잇는 새로운 길, 바로 그 길 위로 우리 팀 모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저는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반쯤 열어두니 왓 프라케우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잔잔한 종소리 사이로 어젯밤 관객들의 환호가 다시금 귀를 울렸고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던 지난 실패의 그림자가 조용히 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공연장을 지키던 경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로 무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스테이지 위엔 아직도 북 1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객석엔 조명이 꺼진 채 달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장인의 북 앞에 쪼그려 앉아 가죽 표면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기대했던 울림 대신 묵직한 숨 같은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난. 돌아보니 장인 피창나 어르신이 파란 새벽빛을 등에 지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품에서 주먹만 한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잘려있는 작은 북편이었습니다. 자네 처음 찾아왔을 때 내게 협업이란 말을 했지. 그땐 고개만 끄덕였지만 사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소. 그런데 어제 무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네. 전통이 살아있으려면 사람 사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하더군. 어르신은 그 북편을 제 두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북 만들 때 잘라낸 고무 통테두리 조각이요. 앞으로 새 작품을 만들 때마다 하나씩 잘라 보관하는 습관이 있지. 실패를 잊지 말라는 뜻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편은 크기도 작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이 무게를 평생 손에서 놓지 말아야겠구나. 이틀 뒤 태국 국내 언론은 북과 비트의 기적 태국 한국 협업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SNS에는 능선처럼 이어진 두 나라 국기를 합성한 팬아트가 확산되었고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은 12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흥분이 식고 나니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한 번의 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 무대 위에서 증명한 건 가능성일 뿐 체계를 잡아두지 못하면 다시 과거처럼 열정만 앞세운 허울 좋은 이벤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을 소규모 워크숍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LED 팀 막내부터 북장인, 한국음향팀, 태국 댄서들까지 20명 남짓한 인원이 좁은 회의실에 둘러앉았죠. 이번 성과를 자축하기 전에 우린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한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화이트보드에 시스템이라는 글자를 쓰고 세 갈래 선을 그렸습니다. 교육, 장인들의 손기술과 최신 기술을 쌍방향으로 전수할 아카데미 설립, 데이터, 무대 음향 조명 안무 데이터를 공연 직후 곧바로 수집 분석, 다음 작품 기획에 반영. 네트워크, 태국, 한국 합작을 넘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전통 예술가와도 동남아 공동 레이블 구축. 발표를 끝내자 음향 감독 양지훈 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난, 이건 공연 기획을 넘어서 제작 투자 단계예요. 실제로 굴러가려면 적어도 3년짜리 예산과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일순간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AR 엔지니어 파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문화기금 ASEAN 3 프로젝트 공모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협업 데이터 교육을 모두 포함한 지역 창의 허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투 마운트 AINS 랩이라는 이름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공모에 도전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흩어졌지만 저는 홀로 남아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산이 두 개라면 그 사이엔 길이 나 있다고 했던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공연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자진해서 과거 공연 실패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문화체육부와 언론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의 원인은 시스템 부재가 아니라 저의 오만에 있었습니다. 이번 성공은 개인 천재성이 아닌 팀의 겸손한 협업, 그리고 한국 제작진에게서 배운 과학적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굳이 왜 지금 그 보고서를 꺼내? 이미 성공했는데. 하지만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전통 북편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실패를 덮어두면 언젠가 같은 구비에서 다시 넘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감사 명단을 적었습니다. LED팀 막내, AR팀 파이, 라콘차드 무용수들, 북장인, 그리고 한국 스태프 양지훈, 윤지훈님. 저는 명단의 가장 아래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난 다시 배울 준비가 된 사람. 그로부터 6달 뒤 투 마운트 AINS 랩은 방콕 외곽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무 스튜디오, 북 공방, XR 확장 현실 연습실, 그리고 소리 데이터 분석실까지 갖춘 작은 캠퍼스였죠. 개관 첫 수업날 교실엔 15명의 젊은 예술가와 장인 8분, 한국에서 날아온 음악 프로듀서 2명이 함께 앉았습니다. 첫 주제는 리듬 소스 샘플링. 북 장인이 북을 3번 치면 엔지니어가 그 소리를 고해상도로 녹음해 스펙트럼 분석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파형을 보며 EDM 드랍 파트에 맞는 사인파와 서브 베이스를 합성했습니다. 장인은 키득키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북이 컴퓨터에서도 춤을 추는구려. 그 말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투 마운트 AINS 다음 곡 제목 댄스 오브 더 펄스. 태국 북과 한국 비트의 합이 맥박처럼 세계 관객 가슴을 뛰게 하기를. 어느 늦은 오후 통북 공방 앞에서 장인 어르신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는 해가 기왓장 끝을 살짝 물들이고 있었죠. 어르신이 슬그머니 물으셨습니다. 아난 왜 아직도 공연장 대신 이 공방에서 땀 흘리고 있어? 이미 성공한 사람 아닌가? 저는 작은 북편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무겁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든 시스템이 튼튼해질 때까지는 여기 남아 있어야 해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무게는 자네 혼자 들라고 있는 게 아니오. 두 산을 잇는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어스름 속에서 저 멀리 산 2개가 겹쳐지는 실루엣을 본 듯했습니다. 그 사이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이 길게 뻗어 있었고 길 가장자리에는 북편 조각들과 LED 파편 그리고 흙 묻은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태국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어봤기에 협업의 가치도 겸손의 무게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사람 중심의 시스템 2절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투 마운트 AINS 랩의 슬로건은 아주 짧습니다. 트러디션 터마로 터게더.
전통과 내일 그리고 함께.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도 제게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건 아마 이 문장일 겁니다. 전통은 과거의 박제가 아니라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돌리는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비로소 생깁니다. 여러분은 전통과 혁신이 만난 이 여정을 어떻게 보셨나요? 고집이 변화를 만났을 때라는 제 경험이 공감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경험을 꼭 들려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국의 북소리와 한국의 비트가 이어준 길 위에서 언젠가 여러분과도 마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 모두의 가슴이 같은 맥박으로 뛰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